이번 시간에는 통계학에 대해서 크게 분류하는 기술통계학과 추론통계학 중에서 기술통계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통계학은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하고 통계 자료를 적절한 방법으로 요약하고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료라는 것을 수집을 하면 앞선 시간에서 우리가 봤던 어떤 질적 자료나 양적 자료라는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요약을 해서 전체적인 숫자를 다 보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대표값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분포가 어떻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숫자로 표현을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은 자료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에서 자료의 특성을 잘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통계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상대 도수나 이런 것들에, 그리고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그림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이고,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평균, 그 다음에 중위수, 이러한 부분에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산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을 집중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도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하고서 어떤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할 것입니다. 상대 도수라는 것은 100%라는 개념이 백분율이라는 것이고, 상대 도수는 최대값이 1이 됩니다. 즉 전체 다 합치면 1이 되는, 그리고 거기에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을 상대 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산식 내용을 보시면 전체 자료 수이고요. 그 다음에 이 FI, I라는 것은 요거를 1, 2, 3, 4 이렇게 뭐 숫자,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몇 번째, 인덱스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I라는 숫자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요 빈도수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은 50이 되고, 여기에 빈도 A에 대한 빈도수가 6이기 때문에 상대 도수로는 0.12라고 표현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A가 차지하고 있는 것의 개수, 이쪽 Y축을 지금 여기에는 개수, 이렇게 빈도수로 여기에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상대 도수인 비율로 표현을 해도 동일한 이렇게 비율이 될 겁니다. 즉 여기를 1이라고, 최대값을 1이라고 해놓고 거기에서 각각의 비율이 얼마일까 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도 사실 그림 형태가 그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같은 계산이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은 이제 파이 차트 형태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니탭이라는 통계 분석용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료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탭은 식스시그마라든지 어떤 품질 관리용 툴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약을 하면 바로 통계 관련된 정리된 것들을 아주 간략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검정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다 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술 통계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분산, 요 외도라고 합니다. 스키니스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냐, 뭐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수치이고요. 쿼터시스는 첨도라고 해서 얼마나 자료가 뾰족하게 모여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멈, 1분위수, 중위수, 3분위수, 그 다음에 최대값,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신뢰 구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참 뒤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추정에 대해서 가설 검정 전에 점 추정, 구간 추정이라는 내용을 하게 되면 이 컨피던스 인터벌, 신뢰 구간이라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예, 그때 그 내용을 보시면 되고, 오늘 중심적으로 볼 내용은 바로 이 평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는 표준 편차, 베리언스, 분산, 요 세 가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박스 플롯으로 이렇게 그림을 표현한 겁니다. 한 자료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평균, 그리고 1분위수, 1분위수, 3분위수, 그리고 거기에 1.5배 되는 길이, 그러니까 요 IQR이라고 합니다. 인터쿼터럴 렌즈라고 해서 요 구간의 1.5배 되는 길이에 이렇게 해서 자료를 표현합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뭐 이상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박스플랫이라는 것이 실제로 요 그림 하나를 그리기 위한 필요한 자료가 몇 개가 없습니다.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를 알게 되면 이 길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벗어나는 자료 몇 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몇 개의 그 주요 계산된 자료만 가지고서 그 전체적인 그림의 형태, 즉 자료가 가지고 있는 분포, 지금 요걸 보면 분포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 그런 분포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식의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해서 박스플랫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그림은 시계열로 해서 어떤 그 각각의 점들이 움직인 것을 라팅을 하고 거기에 뭐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한 것인데, 시계열 자료로 보게 되면 자료가 보통 이것은 이제 인덱스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만, 뭐 X축 자체가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떤 개수가 될 수도 있고요. 순서가 될 수도 있고, 뭐 표현하는 건 다양합니다만, 이것도 자료를 이렇게 펼쳐놓고 봤을 때 일종의 경향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평균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가 분포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딱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분포라는 걸 그리게 되면 이러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게 될 겁니다.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는 개수가 몇 개 없죠. 그리고 점점 가운데로 올수록 개수가 이렇게 많아지죠. 이러한 것들을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분포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에 있어서는 일종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료가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는 것이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려가는 것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타임 시리즈, 시계열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갖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의 시각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빅데이터를 다루던 아니면 아주 작은 양의 데이터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스스로 그 어떠한 자료를 인식하게 만들 때는 사실 시각화라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수치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많은 자료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게끔 보여주느냐, 이 정보, 지금 요거는 일종의 예로 이렇게 해서 심플하면서도 어떠한 정보를 수치로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사람이 얼마만큼 점유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그래프가 아니라 이거를 다채로운 정보를 하나에다 같이 표현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사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다 그 어떠한 정보를 함축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각화에 있어서의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종류가 꽤 많이 있습니다. 보면 뭐 주로 이제 사용하는 어떠한 차트들 이러한 종류들이 있고, 그리고 뭐 거기에서도 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고요. 단순하게 바 차트이면서도 요걸 또 비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즉 어떠한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한 가지만을 차트에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숫자와 도형과 크기, 그 다음에 또 다른 차트를 같이 중첩을 시키면서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사람들이 인식하기 좋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복잡하면 또 인식하기 힘들기 때문에 얼마나 간단하게 사람들에게 명확한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시각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 통계학, 이 학문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통계하면 가장 먼저 통계값으로 표현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상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통계학을 한다 그러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이 모집단 것이냐 표본의 것이냐, 이것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산술 평균을 말합니다. 평균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분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산술 평균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평균이라는 것이 가장 잘 맞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포가 대칭적인 경우에 이러한 분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평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일양 분포라고 해서 어떠한 동일한 값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이런 일양 분포 형태에서의 중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사실 평균은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무게 중심이라는 사고방식이 되는데, 그러한 이렇게 분포가 대칭적인 분포에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평균이 잘 맞는 것입니다. 이 평균이라는 게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뭐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계 자산이라든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고 없는 사람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 분포 자체가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선에 가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평균을 내게 되면 이 평균 자체가 요 높은 부분 때문에 이렇게 평균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평균이 가지고 어떠한 자료의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 평균은 대칭적인 분포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평균, 산술 평균이다 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언급했던 것처럼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표본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기호도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표본에서는 X바, 표본의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도 N입니다. 뭐 평균 구하는 거는 전부 다 더한 다음에 자료 수로 나누죠. 여기 지금 대문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소문자로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모집단인데 모집단은 뮤라고 표현을 하고 자료 수는 대문자 N으로 사용을 합니다. 요거 분명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기호가 다릅니다. 나중에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거 볼 때도 기호가 다릅니다. 수식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로 다루는 평균이다 그러면 표본의 평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추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루기 전까지는 모집단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바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그러니까 표본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그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이 어떨까라고 추정을 한다라는 것을 미리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균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균에서도 이것 또한 이제 분포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하평균, 조합평균이라고 해서 좀 다른 것이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를 다루게 되면 모든 분포마다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 게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의 분포에 따라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그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산술 평균, 앞서 본 것은 대칭적인 부분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대표값입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분포, 즉 자료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분포가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니나 자료는 어떠한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포에서 이 자료들에 대한 대표값, 즉 값 하나로 표현하는 거, 그것을 대표값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보통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평균과 중위수 그리고 최빈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어떠한 대표값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즉, 이 여러 개의 자료들에 대한 거를 하나의 어떠한 값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대표값으로 사용을 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서도 몇 가지 이제 평균도 종류가 우리가 산술 평균 봤던 거 하고 여기 이제 종류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보면 가중치 평균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어떤 대학생이나 학점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아니면 성적 평가를 할 때 비중이라는 거를 다르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뭐 영어, 수학 해서 국어, 요 국영수라는 거를 뭐 중요시한다 그러면 거기에 비중을 더 많이 두는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건데, 만약에 뭐 성적에서 출석을 20%로 하고 중간고사를 30%로 하고 기말고사를 50%로 점수를 주겠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요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 가중평균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즉 만약에 출석이 90점이었고 뭐 중간고사가 80점이었고 기말고사가 85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각각 곱하면 됩니다. 지금 이거 퍼센트니까 그냥 소수점 수로 바꿔서 0.2에다가 90 곱하고 다음에 0.3에다가 곱하기 80 해서 더하고요. 그 다음에 0.5에다가 곱하기 해서 85점. 그 다음에 이것을 나누어 줍니다. 뭐로? 0.2 더하기 0.3 더하기 0.5. 지금 요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게 되면 얘는 이제 1이니까 요걸로 그냥 계산하면 값이 나오겠죠. 위에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가중치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기하 평균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성장률에 대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3년 동안의 성장률에 대해서 국가 뭐 재무제표 해가지고 발표를 하죠. 국가 성장률이 뭐 3%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러니까 2년 전에 3%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 5% 성장을 했고, 올해는 2% 성장을 한다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려면 이것을 계산을 하는 것이 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2%, 3% 대하는 기본적인 베이스 값이 다릅니다. 만약에 이때에 처음에 갖고 있었던 걸 10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3%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100에다가 100에 대한 0.03의 값을 더해줘야지 그 해에 성장한 것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요거 가지고 더한 값을 해보면 103이 될 텐데 103에 대해서 다시 0.05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즉 그 전해에 있던 것이 더해지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복리라는 흐름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성장률에 대한 거를 평균, 즉 3%, 5%, 2%에 대한 평균이 얼마냐 이거를 할 때 그냥 더해서 3으로 나누게 되면 값이 안 맞습니다. 실제 그 평균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100이었던 거하고 이때 마지막에 2% 성장을 해가지고 나온 것의 최종 값으로 보면 그 퍼센트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계산을 하려면 이런 기하평균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조합평균 같은 경우에는 뭐 연비, 자동차 연비라든지 이런 거 계산을 합니다. 뭐냐면 거리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대전 들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대구 들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간다라고 해봅시다. 뭐 여기는 뭐 밑에 구미나 아니면 경주 뭐 이런 쪽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에 각각의 이 연비라는 걸 계산을 할 때 보면 몇 킬로에 몇 리터를 소비를 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킬로미터에 몇 리터의 기름을 소비를 했느냐를 그 연비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똑같은 거리가 되더라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냥 임의로 요 거리가 동일하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자동차라는 건 교통 체증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니면 도로가 계속 오르막길이 많거나 이렇게 되면 연료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리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 연료 소비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동일한 기준에서 계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하모닉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합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다뤄본 평균과 같이 또 다른 이제 대표값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 중위수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자료의 값의 기준에서 어떠한 뭐 중간을 뽑는다 이러기보다는 자료가 만약에 10개가 있으면 10개를 크기 순서대로 쭉 그냥 정렬을 이렇게 합니다. 크기 순서대로. 만약에 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그냥 그 순서대로 쭉 정렬을 합니다. 자료 크기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중간 위치하는 값을 그냥 가지고 오는 겁니다. 중간에 위치하는 값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1, 2, 3, 4, 5라는 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중위수라고 하면 요거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홀수일 때. 자료수가 홀수일 때는 요걸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1, 2, 3, 4, 5, 6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 짝수가 되죠. 그러면 요 두 개를 갖고 와서 더하고 나누기 2를 합니다. 즉 3 더하기 4를 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3.5가 되겠네요. 중위수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즉 홀수일 때하고 짝수일 때하고 다릅니다. 그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그 자료에 대한 특징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평균하고 그 다음에 분산입니다. 즉 자료가 어떠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평균과 분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산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편차라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1, 2, 3, 4, 5라는 자료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들은 자료가 중심을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편차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이 숫자에서 편차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까? 그거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쳐보면 결국엔 이렇게 됩니다. 1-3, 2-3, 3-3, 4-3, 5-3. 즉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의 자료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거 순서는 중요합니다. 각각의 자료가 평균에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거 앞뒤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1,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자료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보려고 이것들을 다 더해서 자료수만큼 나누게 되면 이거를 다 더해 보면 아시겠지만 0이 됩니다. 0. 즉
그냥 평균에서 이 자료를 떨어진 거를 빼가지고는 명확하게 그 자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절대값을 취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제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절대값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나중에 어떠한 뭐 이렇게 증명을 하거나 분포에 대해서 사용을 할 때 이제 그 얼마만큼 자료가 떨어져 있는지 수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절대값이라는 게 수식을 전개를 하면 참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여기다가 해야 될지 여기다가 해야 될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게 좋은지 하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바로 이 제곱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또 제곱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죠.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걸 제곱하면 4, 1, 0 얘는 1이고 얘는 4 이렇게 될 텐데 실제로 이거는 제곱을 한 숫자이니까 명확하게 각각의 자료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걸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값으로 만들기가 좀 애매해지죠. 그래서 루트를 사용을 합니다. 제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루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값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우리가 다루는 거는 모집단과 표본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뒷시간에 추정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한 번 더 불편 추정량이라는 그 추정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왜 얘가 n분의 1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얘기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부분은 좀 증명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모집단과 표본의 경우에 나누는 수가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표본일 때는 n-1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다릅니다. 추정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추정량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이 n-1이라는 것을 자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취하는 거는 표본이죠. 모집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수식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x, y, g는 10이다 라는 것이 나온다라고 해봅시다. 이 x, y, g를 다 갖고 있으면 그건 모집단이겠죠. 그래서 표본이라는 걸 만약에 두 개를 갖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x, y. 근데 이거의 값이 5였고 요거의 값이 3이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g라는 것은 여기에 10이라는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정이 됩니다. 2라는 숫자로. 즉 이것이 자유도라는 것입니다. 자유도 하나가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즉 불충분하죠. 표본은 모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모집단과 동일한 자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기는 하나 이것을 나중에 이제 불편 추정량이나 뭐 이런 것들로 바이어스가 없는 언바이어스드 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뭐 추정량으로 사용할 때 요 n분의 1이 들어가면 명확하게 모집단에 대한 걸 추정할 수 있는 그걸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만 우선은 요것을 이제 자유도라고 얘기를 하고 금방 보신 것과 같이 이것이 n의 개수가 커지면 실제로 빼기 하나를 했다고 하여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당연히 나누어지는 숫자다 보니까. 그래서 뭐 한 개나 두 개일 때는 하나 없는 것이 굉장히 큰 거지만 100개, 1000개가 있을 때 하나 없는 것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모집단이 표본과 이 표본이 모집단하고 물론 계산해서 우연히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추정하는 요 값에 n-1을 한다. 요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평균, 그 다음에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이것을 사용하는 기호가 모집단일 때와 표본일 때 다릅니다. 예,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평균, 모집단은 뮤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분포가 다른 경우에는 이 평균을 뮤라는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본일 경우에는 x 바입니다. 그 다음에 분산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제곱을 붙입니다. 이걸 시그마 기호죠. 그래서 분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표본일 경우에는 s를 사용합니다. 뭐 시그마의 s를 사용을 하고 여기에 제곱을 붙입니다. 표준 편차는 루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시그마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수가 있죠. 자료수에 대한 걸 할 때 여기선 대문자 n을 사용을 하고요. 여긴 소문자 n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값을 표현할 때는 소문자 x에 인덱스를 이렇게 붙이는 이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호를 딱 보면 이것이 모집단에 대한 얘기구나. 이것은 표본에 대한 것이구나. 이것을 반드시 구분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